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질소순환과 질소화합물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소순환과 질소화합물은 10번째 수질 오염의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질소의 먼저 순환을 보면은 질소가 동화작용을 하는데 무기질소가 미생물하고 합해지면 유기질소 화합물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단백질이죠. 단백질에 이제 아미노산이 암모니아가 돼갖고 유기질소 화합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소 광물질화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의 분해작용에 의해서 유기질소 화합물이 NH4하고 NH3N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질산화 반응, 탈질화 반응, 질소 고정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질소의 이제 순환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질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양 원인을 주냐면은 부영양화 및 적조 현상의 원인 물질이 되는 게 이제 질소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산화 분해되는 과정에서 용존산소를 소비를 시켜요. 많이 이제 용존산소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혐기성 상태를 유발하고 악취를 발생시킵니다. 자, 암모니아성 질소 NH3N, 아질산성 질소 NO2N, 요거를 학교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NO3N, 질산성 질소, 요 세 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질소 화합물. 암모니아성 질소, NH3N, 그 다음에 NO2N, 아질산성 질소, 그 다음에 NO3N은 질산성 질소인데, 특히 이제 여기 첫 번째 암모니아성 질소는 물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최근에 오염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물이 최근에 오염되었음을 의미하고 분변 오염의 직접적인 지표가 돼요. 물이 최근에 오염, 그 다음에 분변 오염의 직접적인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염 시간이 짧아 병원균에 오염되었을 위험성이 크죠. 오염 시간이 짧아서 병원균에 오염되었을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이제 아질산성 질소라고 하는 것은 NH3N의 산화 반응 첫 단계로서 물의 오염을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지표가 돼요. 물의 오염을 추정할 수 있고요. 질산성 질소라고 하는 것은 질소 화합물의 산화 반응 최종 단계로서 과거에 오염되었음을 나타내는 게 바로 질산성 질소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다 외워두시고요. 특히 물이 최근에 오염되었음을 의미하고 분변 오염의 직접적인 지표가 되는 것, 암모니아성 질소예요. 암모니아성 질소가 갖고 있는 의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성 물질을 봅시다. 이제 11번째인데, 11번째 이제 독성 물질을 보면은 TLM이라고 있어요. TLM. 이거는 중요해요. TLM. 메디안 톨러런스 리미트라고 그래갖고 급성 독성에 대한 척도예요. 급성 독성에 대한 척도로서 독성 물질이 함유된 물 속에 일정한 시간을 경과시킨 후 실험 생물의 50%가 생존할 수 있는 농도를 말하는 것. 그래서 수질 분야에서는 주로 어류에 대한 급성 독성 물질의 유해도를 나타냅니다. 수질 분야에서는 주로 어류에 대한 급성 독성 물질의 유해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TLM 실험을 하려면 보통 24시간, 48시간, 다른 책에는 이제 24시간, 48시간까지 있는데요. 96시간까지도 해요. 그 다음에 인시피언트 TLM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96시간 TLM을 뜻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48시간 TLM을 뜻할 때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실험 도중 수온, pH, DO 등을 일정하게 이제 안정화시켜야 되죠. 실험하기 전 대상 폐수에 대해서 10일에서 30일 동안 물고기를 적응시키고
그 다음에 LC50과 LD50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먼저 LD50을 먼저 보면 LD50이라고 하는 것은 median lethal dose for 50라고 그래갖고 이 D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lethal dose예요. LD, median, LD. 이거는 뭐냐면은 독성 물질을 경구로 투여했을 때 50%가 죽는 독성 물질의 중간 치사량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쥐 100마리에게 독성 물질을 투여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50마리가 죽을 수 있는 치사량.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LD50, Median Lethal Dose for 50라고 해요. 그러면 LC50이라고 하는 것은 Lethal Concentration이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어떤 독성 물질의 급성 유해도죠. 그래서 실험 대상 미생물을 50% 치사시킬 수 있는 유출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LC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고 LD라고 하는 것은 실험 생물이죠. 이게 이제 대상자가 틀린 거죠. 요거를 구별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수질 오염 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수질 환경 생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공부해 봅시다. 자, 수질 환경 생물은 생태계가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생물은 그들이 생활하는 환경과 밀접한 상호작용 하에 살고 있죠. 생물이 환경과 인터랙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적 환경과 생물 구성 간에는 밀접한 영역 내에서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에코시스템, 즉 생태계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생물은 생태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래서 그 구성과 기능을 보면은 자, 생물체 중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가 있어요. 식물이나 물속의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한 광합성 작용으로 에너지 공급자가 생산자죠. 생산자. 그렇다면 소비자는 1차 소비자, 초식동물, 2차 소비자, 육식동물, 3차 소비자가 이제 맹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2차 소비자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해자라고 하는 것은 박테리아, 곰팡이 등으로 종속 영양 생물균, 분해를 시키는 거죠. 무생물체, 토양, 광물, 암석 이런 거를 이제 무생물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물체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이사슬 봅시다.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혹은 독립영양생물, 종속영양생물, 또 생산자, 초식동물, 육식동물 등의 포식과 피식의 관계, 먹고 먹히는 관계로 일련의 생물군을 통하여 에너지가 유전되는 것을 먹이사슬이라고 합니다. 생태계의 이제 물질순환을 보면은 탄소순환과 질소순환이 있어요. 탄소순환과 질소순환이 있는데, 탄소순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영양소, 가장 단순한 영양소의 순환 상태로 거의 완전한 순환 과정을 지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질소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순환하고 유사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탄소, 수소, 산소와 같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질소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질소순환에서. 그래서 질소 고정, 암모니아화, 질산화작용, 이게 단백질하고 관련돼 있어요.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질소를 고정하는 미생물은 뿌리혹 박테리아나 또 자유생활형의 이제 박테리아, 조류 등이 있죠. 또 암모니아화는 무기질소는 유기질소의 형태로 결합된 후 단백질이나 핵산을 거쳐서 노폐물이나 죽은 생물체의 원형질 형태로 되돌아오게 되고, 이때 토양과 물속에 사는 박테리아 및 곰팡이 등의 종속 영양 미생물은 유기질소를 동화작용에 의해서 무기질소인 암모니아 형태로 변형되어서 방출시킨다는 거예요. 자, 암모니아 형태로
이것을 변형시켜서 방출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산화작용이라고 있는데, 질산화작용은 일부 미생물들은 암모니아형 질소를 이용하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생물은 호기성 조건 하에서 질산화작용을 질산염 형태의 무기질소를 이용한다라는 것. 대부분의 생물은 호기성 조건 하에서 질산화작용을 거친 질산염 형태의 무기질소를 이용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질 오염과 우리가 생태계를 했고요. 수질 환경 생물에서 이제 수질 오염과 미생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질 오염과 미생물. 첫 번째 세균, 박테리아. 크기가 0.8에서 5 마이크로미터, 막대기형, 나선형, 공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엽록소가 없어서요, 탄소 동화작용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물속에 용해된 유기물을 섭취해서 생존을 하죠. 단세포 생물이에요. 무성생식하고 세포 분열에 의해서 증식합니다. 핵은 원시핵이면서 핵막이 없어요. 경험적인 분자식으로 호기성 세균은 그 다음에 C5H7O2N, 혐기성 세균은 C5H9O3N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이제 틀린 거는 H하고 O하고가 이제 틀린 거죠. 경험적인 분자식. 그래서 세균에서 기억할 것은 2번하고 3번이에요. 엽록소가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물속에 용해된 유기물을 섭취해서 생존한다라는 거. 그리고 단세포 생물과 무성생식, 세포 분열, 증식하고 핵은 핵막이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균류, 펑가이라고 하죠. 펑가이. 폭이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경험적인 분자식은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것도 엽록소가 없어서 탄소 동화 작용을 못해요. 근데 이제 균사를 다른 유기체에 뻗어 기생생활한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균사를 다른 유기체에 뻗어서 기생생활한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종속되어 있는 종속 영양계 미생물이 바로 균류입니다. 폐수 처리에 있어서 곰팡이류에 속하는 사상균이 많이 발생되면 슬러지 팽화를 일으킨다라는 거. 그래서 일종의 보면 펑가이 하면은 곰팡이류죠. 그래서 팽화,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용존 산소 농도가 낮고 pH가 낮은 경우에 잘 생장하죠. pH가 한 4 정도 산성화됐을 때, 그리고 DO가 낮을 때 잘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질 오염과 이제 미생물에서 미생물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조류가 있어요. 이거는 탄소 동화작용을 해요. 1번, 2번하고 다르게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데 무기물을 섭취하고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조류를요, 다른 말로 우리가 보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조류를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부르고요.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고 O2를 생산하기 때문에, O2, 산소를 섭취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물의 pH를 높이고 용존산소를 과포화시키죠. O2를 생산하니까. 조류가 밤이나 햇빛이 없는 낮에는 물속의 용존산소를 소모시키고 CO2를 생성합니다. 자, 요거를 기억을 하세요. 낮하고 밤이 틀려요. 엽록소를 가지고 있으며 단세포 혹은 복합세포 식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미생물을 보면은 수질에 있는 네 번째 미생물이 원생동물 프로토조아. 그래서 호기성, 단핵, 운동성, 비광합성, 진핵 구조를 가지며 세균 같은 미생물을 잡아먹습니다. 크기는 100 마이크로미터 이내로 세균보다 크고요. 종류로는 위종류, 편모충류, 선모충류, 흡착충류가 있어요. 후생동물, 일명 고등동물로서 다세포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수 밀리미터 이하로서 해면동물,
또 윤축류, 선형동물, 환영동물, 연체동물, 절지동물 등이 있습니다. 세균류, 미세조류, 원생동물을 먹이로 하는 게 이제 후생동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균류하고 세균류 탄소동화작용을 한다 안 한다. 조류는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생동물이 그 어떤 진핵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생물의 환경 조건은 어떠한가? 자, 온도, 용존산소, 그 다음에 영양, 미생물 성장과 먹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온도와의 관계, 고온성 미생물과 중온성 미생물, 저온성 미생물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50도씨 이상, 적정 온도가 65에서 70도씨거든요. 50도씨 이상에서 성장하는 미생물을 고온성이라고 그래요. 중온성이라고 하는 것은 친온성인데 이거는 그 10에서 40도씨의 범위에서 성장하는 미생물이죠. 한 30도씨, 평균 한 30도씨 범위에서 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온성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친냉성이라고 그래갖고 10도씨 이하에서 성장하는 미생물, 한 0에서 10도씨 범위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존산소와의 관계인데, 만약에 그 산소가, 그 떠다니는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증식이 가능한 것이 호기성 미생물이죠. 산소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균류, 조류, 원생동물, 일부 세균 등이 있습니다. 현기성 미생물은 이제 유리산소가 없을 때 증식이 가능한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소가 오히려 독성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임의성 미생물은 호기성 또는 현기성에 구애받지 않고 증식 가능한 미생물을 말하고 통성 호기성 혹은 통성 현기성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현기성하고 통성 현기성과 통성 호기성, 이거는 호기성 혹은 현기성에 구애받지 않는다. 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공기에. 혹은 공기가 없는 것에. 그래서 공기가 있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통성호기성, 공기가 없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이제 통성현기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과의 관계를 보면은, 물론 온도하고 용존산소도 중요하지만 영양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3번하고 4번. 영양을 통해서 미생물이 성장을 하고 이제 먹이까지 이제 관계를 미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독립영양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무기물을 섭취해요. 무기물. 그 다음에 종속 영양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을 섭취한다라는 거. 종속 영양 미생물은 유기물을 섭취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미생물 성장과 먹이와의 관계에서 미생물의 양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최고점에 다다랐다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요. 종국에 가서는 더 이상 감소되지 않는데, 이 감소되지 않는 미생물의 부분은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죠. 이 단계에서는 합성된 세포가 소모되는 내호흡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기물, 푸드는 미생물의 성장과 함께 급속도로 감소되면서 미생물 증가율은 변곡점에서 최대가 돼요. 미생물 증가율은 변곡점에서 이제 최대가 되는 거죠. 변곡점에서 최대가 돼갖고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미생물 성장률도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면서 변곡점까지의 미생물 성장을 대수 성장 단계, 로그 성장 단계라고 합니다. 로그 성장 단계. 이 대수 성장 상태에서는 미생물이 서로 엉키지 않고 자라는 분산 성장 상태가 되고요. 감소 성장 상태로 갈수록 미생물이 서로 잘 엉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생물학적
형성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플럭 형성이라고 하고, 폐수 처리에 있어서 유기물을 미생물의 세포로 합성시키고 이 미생물의 세포를 유출수로부터 제거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곡점에서보다는 미생물의 플럭 형성이 잘 형성되는 감소성장 상태 후반 또는 내호흡 단계 초반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공공수역의 수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의 수질관리, 하천수, 우리가 쓰다 남은 하천수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이제 자정작용이 있어요. 가정하수나 이제 공장폐수 등으로 오염된 하천이 흐르면 물리, 화학,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서 하천에서 이제 스스로 어떻게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대로 깨끗한 물로 회복되는 현상을 자정작용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작용, 화학적 작용, 생물학적 작용이 있어요. 물리적은 뭐 희석이나 운반, 뭐 혼합여가 침전.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화학적인 그 물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산화, 환원, 중화, 응집 등에 의한 오염 물질이 감소되는 것. 생물학적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한 산화, 환원으로 오염물질의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천의 자정 단계가 있어요. 분해지대, 활발한 분해지대, 회복지대, 그 다음에 이제 정수지대, 이렇게 나누거든요. 먼저 이제 분해지대 봅시다. 분해가 진행됨에 따라서 용존산소량이 소모되고 CO2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세균수가 증대가 됩니다. 오염에 약한 고등생물 대신에 오염에 강한 미생물로 대체가 되고, 이때 이제 녹색 수중식물이나 고등생물 대신에 오염에 강한 곰팡이류가 주로 번식된다는 거. 그래서 분해지대에서는 오염에 강한 미생물과 오염에 강한 곰팡이류가 주로 번식된다가 특징입니다. 활발한 분해지대, 분해가 가속화되어서 거의 현기성 상태로 진행돼요.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이 사멸하고 대신에 현기성 미생물이 성장하게 되고 곰팡이균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CH4, NH4, 뭐 메탄이나 암모니아나 아니면 황화수소 CO2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기포 발생과 악취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활발한 분해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정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 단계로 가면은 분해지대 현상과 반대되는 현상이 보통 장거리에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점차 회복되며 생물의 종류가 많이 변화가 됩니다. 현기성균이 호기성균으로 대체되면서 곰팡이류도 약간씩 발생을 하죠. DO량이 증가하여서 각종 가스의 발생이 감소되며 질소는 이산화성 질소, 질산성 질소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광합성하는 조류가 번식하면서 원생동물, 윤축류, 갑각류 등이 출현하고 큰 수중식물도 다시 나타나는 것. 오염에 강한 생무지, 황어, 은빛, 담수어 등의 물고기가 서식하는 것이 회복지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수지대가 있는데, 이 정수지대 같은 경우에는 용존산소량이 풍부한 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크게 인식되면서 이제 번식이 되는 거죠. 용존산소량이 풍부하면서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크게 번식하면서, 그러면서 또 용존산소량이 늘어나니까 호기성 세균도 다시 출현해요. 대장균과 세균들은 포식되거나 점차 사멸되어서 그 수가 줄어들지만 일부는 계속 남아있어서 비록 깨끗한 하천이라도 한번 오염된 물은 소독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적절하게 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 하천에서의 이제 DO를 봅시다. 호기성 세균은 DO를 소비하지만 조류는 광합성 작용을 하여서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동일한 저수지, 호수 등에서는 주간의 용존산소가 야간의 용존산소보다 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용존산소의 인계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수온, 유입되는 BOD량, 하천의 유량, 하천의 유속 등이 있죠. DO는 순소일 때가 최대이며 염류의 농도가 높을수록 감소하고 수온이 낮을수록 또는 기압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또한 그 DO의 감소는 아질산염, 아황산염 이렇게 같은 무기화합물에 의해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천에 있어서 시간에 따른 산소 농도 변화를 보면은요, 요거는 DT분의 DO, 시간과 DT 사이의 용존산소 농도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요 알파는 물과 증류수의 표준 상태 하에서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베타는 물과 증류수의 STP에서의 CS의 비율. 그 다음에 CT는 물속에 있는 실제 용존산소 농도. 여기서 이제 KLA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냐면은 산소 전달률이에요. T는 온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천에 있어서의 산소 농도 변화, 요 식을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호수 및 저수지의 이제 수질 관리를 한번 봅시다. 호수 및 저수지의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 성층 현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호수가 이제 어떤 스트래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층을 형성하는데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연직 방향의 밀도차가 발생돼서 표수층, 변천대, 정체층 등 어떤 층으로 구분되는 현상을 성층 현상이라고 합니다. 스트래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성층 현상이라고 하죠. 온도로 인해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의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구분을 하면은 순환대, 그 다음에 수온 약층, 정체층. 자, 순환대 표수층이라고 하고요. 수온 약층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마지막은 정체층이에요. 그럼 정체층을 보면은 이 맨 밑에 이제 침전물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순환대를 보시면은요, 표수층이라고 하고 최상부층으로 물의 이동은 없으나 바람에 의해 순환류를 형성해요. 수온 약층은 변천대라고 해갖고 순환층과 정체층의 중간층에 해당하면서 수온이 수심 1m당 최대 0.9도씨 이상 변화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정체층, 심수층, 가장 그 깊은 층이죠. 온도차에 따른 물의 유동이 없어요. 여기의 특징은 온도차에 따른 물의 유동이 없고 DO가 부족해서 호수바닥에 침전된 유기물은 혐기성 상태에서도 분해되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층이 굉장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CO2와 항화수소 등이 증가가 되는 것이 바로 정체층입니다. 자, 계절별 현상을 보면은 겨울성층. 겨울에는 수면의 결빙으로 얼음 바로 밑에 온도가 0도에 가까워요. 수면이 어떻게 돼요? 얼음으로 변하죠. 그래서 얼음 바로 밑에 온도가 0도에 가깝고요. 호수바닥 부근의 물은 4도씨 정도의 밀도가 무거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 바로 밑은 0도씨, 호수바닥은 4도씨. 그리고
그래서 표층수의 냉각에 의한 성층이어서 이를 소위 역성층이라고도 하고, 자, 봄에 보면은 봄이 되면서 외기 온도가 상승하죠. 그러면 표층수의 수온이 증가가 돼서 4도씨가 되면서 물의 밀도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표층의 물은 밑으로, 밑층은 물의 상층으로 이동하는 수직 혼합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 온도가 상승된 물이 밑으로 가고요. 밑에 층은 물의 상층으로 이동한다. 그렇다면 수직 혼합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성층, 여름이 되면서 표층수의 수온이 더욱 증가하여서 밀도가 가벼운 물이 밀도가 큰 물 위에 놓이게 되면서 온도차가 커져서 순환 현상은 상층에만 국한이 돼요. 그래서 표층과 약층, 심층의 가장 뚜렷한 세 개의 정렬 성층이 형성이 됩니다. 가을 순환, 가을이 되면서 외기의 온도가 저하함에 따라서 표층수의 수온이 점차 낮아지게 되어서 표층수의 수온이 4도씨 부근에 도달하면 수직적인 정체 현상은 파괴되고 물은 다시 수직 혼합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가을 순환이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